모니크와 스펜서 테페 사건 속보를 전합니다. 부부 부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모니크 테페의 전 남편인 혈관외과 의사 마이클 맥키가 현재 구금 중이며 한밤중에 부부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부부의 자녀들이 가까이에 있었던 상황에서 몇 발의 총성이 있었는지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로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언더 케이스 에피소드 시작 전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인기쇼입니다. 잠시 파트너와 스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건은 미국 최대 개인 상해 전문 로펌입니다. 이 로펌은 1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50만 명이 넘는 의뢰인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회수한 경력이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플로리다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35만 달러 제안받았으나 1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한 의뢰인이 보험사 제안의 40배인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모건은 정당한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휴대폰으로 부상시 fordpeople.com/otc에서 바로 청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의 부검 결과를 방금 받았습니다. 스펜서 테페는 치과 의사였으며 12월 30일 아침 오하이오에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신뢰할 만하고 일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출근하지 않자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또한 그 친구들과 동료들은 스펜서의 아내 모니크 테페와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4살, 1살, 두 자녀를 돌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12월 30일 오전 10시경 한 친구가 스펜서와 모니크의 집에 들어가 스펜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테페 부부는 2층 침실에서 총에 맞아 숨졌고 아이들은 집에 있었으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스펜서와 모니크는 여러 번 총상을 입었습니다. 스펜서는 부검 결과 7번 총에 맞았고 모니크는 9번 총에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앞으로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끔찍한 범죄의 책임자라고 밝힌 남성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닥터 마이클 맥키입니다. 그는 39세로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는 그가 처음 도착했을 때 영상입니다. 입소 영상에는 그가 침착하게 경찰의 지시에 따라 부츠를 슬리퍼로 갈아 신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일리노이에서 송환된 직후의 일입니다. 그는 일리노이에서 거주하며 혈관외과 의사로 일했고 송환을 포기하여 오하이오로 돌아와 혐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맥키는 5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4건은 가중살인, 1건은 가중주거 침입입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맥키가 모니크와 스펜서 테페를 총으로 쏘아 살해할 때 일종의 소음기를 사용했다는 혐의가 그의 기소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맥키가 테페 가족 살해 당일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12월 30일 새벽 경찰은 강제 침입 흔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추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맥키가 이 사건에 등장합니다. 그가 테페 가족과 연결된 것은 모니크 테페를 통해서입니다. 그는 모니크 테페와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결혼은 매우 짧았고 대략 10년 전쯤에 이혼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맥키와 모니크 사보테르스키의 결혼은 짧게 끝났습니다. 그 결혼은 2015-2017년까지였습니다. 그때 모니크가 이혼을 신청했으며 2017년 이혼 신청 당시 이미 마이클 맥키와 6개월 넘게 별거 중이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맥키는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모니크는 잠시 그와 지냈다가 가족과 살기 위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근처로 돌아가 그곳에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혼의 이혼은 적어도 서류상으로 그리고 겉보기에는 어느 정도 원만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 다 차를 가졌고 맥키는 버지니아주 로노크 집을 계속 소유했습니다. 판사는 성격 차이로 모니크의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모니크는 2017년 이혼을 신청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과 이혼, 이것들이 경찰이 마이클 맥키가 테페 부부를 살해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동기,
왜 그날이었을까요? 왜 새해 전날이었을까요? 왜 한밤중이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아직 경찰이 밝히지 않았지만 오하이오 경찰은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매키가 12월 30일 전 태페 부부를 스토킹했다는 의혹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12월 6일 모니크와 스펜서 태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교인 오하이오 주립대가 그곳에서 인디애나와 빅텐 챔피언십 풋볼 경기를 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기를 보러 갔고 경기를 관람하는 동안에 경찰에 따르면 마이클 맥키 박사는 시카고에 거주하며 일리노이주 록포드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경찰은 그가 콜럼버스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이클 맥키가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의 집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12월 6일 맥키가 찍힌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테페 부부 살해 사건 2주 전입니다. 경찰은 그가 테페 집의 카틸리지, 즉 집을 둘러싼 구역에 있었다고 했으며 그가 부지를 나가는 영상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빅텐 챔피언십 경기에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경찰에게 모니크가 경기 후반에 그 경기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스펜서가 머물고 있던 호텔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스펜서가 모니크의 전 남편 관련 일로 화가 나 경기를 떠났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그 부분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 맥키와 관련해 모니크가 왜 화를 냈고 경기 후반에 왜 자리를 떴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마이클 맥키가 테페 집에 없을 때 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마이클 맥키와 모니크의 결혼이 원만해 보였지만 살인사건 담당 형사들은 새로 공개된 진술서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만난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테페 부부를 알던 사람들이 경찰에게 마이클 맥키가 반드시 조사해야 할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살인사건과 관련해서요. 모니크의 가족과 친구들은 형사에게 마이클 맥키가 결혼 중 학대했고 이혼 후에도 모니크를 여러 번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인용문은 소름 끼칩니다. 한 목격자는 형사들에게 모니크 테페가 마이클 맥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목이 졸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는 마이클 디 맥키가 모니크를 언제든 죽일 수 있다고 형사들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찾아낼 것이고 그녀 바로 옆집을 살 것이며 그녀는 항상 자신의 아내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의 부검 보고서를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펜서 테페는 7번 총에 맞았습니다. 부검의에 따르면 그는 머리, 목, 몸통, 그리고 팔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스펜서가 반바지와 결혼 반지를 착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는 6페이지로 각 총알이 스펜서의 몸에 어디에 박혔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거나 듣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마이클 맥키의 범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스펜서의 왼쪽 귀와 목 왼쪽에 각각 총알이 들어갔습니다. 두 발의 총알이 그의 왼쪽 가슴에 들어갔고 한 발은 등 윗부분의 왼쪽에 그리고 한 발은 그의 손에 맞았습니다. 이제 이 수사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이클 맥키가 체포되기 전에 WSYX-TV와 콜럼버스는 테페의 집 바닥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탄피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크의 부검 결과 그녀는 9번 총에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니크는 머리에 1번 총을 맞았고 총알이 뺨을 관통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슴에 3번 총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배, 손, 팔뚝, 그리고 팔의 이두박근 부위에 2번 총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2발의 탄환을 회수했으며 이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펜서와 모니크 두 사람 모두의 사망 시각은 12월 30일 오전 10시 11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그날의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 친구는 911에 신고한 뒤 집에 들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신이 있어요. 시신이 있어요. 안에 시신이 있어요. 네.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의료진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제 마이클 맥키를 추적하는데 그가 모니크와 결혼에 실패했다는 것 외에는
태페, 경찰은 용의자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체포 전 공개된 영상으로 태페 부부 살해 며칠 후였습니다. 어두운 옷을 입은 남성이 스펜서와 모니크의 집 뒤에서 꽤 독특한 걸음걸이로 걷는 모습이 나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이 마이클 맥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경찰은 마이클 맥키 관련 차량을 추적했고 용의자가 그 차량에 타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 차량이 테피스 부부가 살해되기 직전인 30일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도착해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독특한 특징이 있었고 형사들은 오하이오와 애리조나에서 도난된 번호판이 서로 다른 시간에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차량이 일리노이에서 오하이오로 그리고 다시 일리노이로 이동한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차량이 마이클 맥키의 직장 주소, 즉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1시간 반 떨어진 일리노이주 록포드에 있는 병원과 맥키의 과거 주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맥키가 한동안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면서 외과 그룹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이력을 살펴볼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는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15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가 종사했던 직업 분야는 매우 존경받을 만한 분야였고 그는 그 일에 매우 능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의료 과실 소송에서 맥키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수상한 점은 회사가 그에게 여러 번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했던 외과 그룹조차도 맥키가 혈관외과 의사이자 이 병원의 최고 인물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WSYX와 콜럼버스에 맥키가 직장의 가짜 주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키는 일리노이 록퍼드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병원은 OSF 세인트 앤선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12월 6일 빅텐 챔피언십이 열린 날 밤에 경찰은 맥키가 근무 일정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또한 1월 9일 맥키가 체포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록포드의 병원 주차장에서 그의 은색 SUV를 압수했고 맥키체는 살인 전임 시 애리조나 번호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세요. 형사들은 살인 사건 이전에 차량에 붙어있던 스티커가 급하게 제거된 창문에서 신선한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도 언급합니다. 12월 30일 태페 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한 시각 동안 맥키의 휴대전화는 그의 직장에 남겨져 있었고 17시간 동안 아무런 활동도 없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마이클 맥키의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이죠. 특히 경찰이 지적하는 그 한 가지 증거, 즉 휴대전화가 17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만약 설명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체포 후 맥키의 시카고 아파트를 수색한 경찰은 여러 무기를 발견했고 이 중 하나가 범죄 현장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서와 부검 결과로 많은 것을 알게 됐지만 맥키가 그날 밤 태페의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경찰은 집에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 영상이 다시 나오는데 일리노이에서 송환을 포기한 후 맥키가 프랭클린 카운티 교도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맥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침착하게 교도소를 걸으며 사복과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법 집행관들의 지시에 따릅니다. 맥키는 그 교도소에서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열린 그의 기소 절차에서입니다. 변호사는 보석 문제를 지금은 제기하지 않았지만 추후 가능하다고 했고 맥키의 다음 출석 시점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시카고 경찰서 은퇴 형사 지휘관 윌 스벨라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펜서 태페 부검 결과가 방금 나왔습니다. 우리는 현지 보도로 그가 여러 번 총에 맞았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이 부검 결과에서 그가 7번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글쎄요. 원하신다면 과잉 대응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를 잡은 순간부터 반가쇠를 계속 당긴 것처럼 들립니다. 모든 부상이 왼쪽에 집중된 걸로 보이니 아마 침대에서 오른쪽으로 누워 있었고 그 상태에서 그냥 총을 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녹음 당시 우리는 모니크 태페의 부검 결과를 받지 못했지만 만약 그녀가 스펜서 태페보다 총상을 적게 입은 것으로 나오면 그게 기소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마이클 맥키? 그가 만약 이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가 있었던 거죠. 아마 결혼과 관련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자신의 전 부인과 결혼한 남자였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총에 맞은 횟수만으로 그런 점을 알 수 있나요? 빚은 빚이고 살인은 살인입니다. 첫 번째 총알에 죽든 마지막 총알에 죽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혐의나 기소 방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빚은 빚일 뿐입니다. 당신도 알고 저도 압니다. 처음에 우리는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알려진 탄피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탄도학이나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방법의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탄피를 땅에서 주었을 때 그게 어떻게 추적될 수 있나요? 이 경우 그는 7번이나 총에 맞았고 모니크 테페도 여러 번 총을 맞았습니다. 즉, 이 침실에서 많은 탄환이 발사됐고 소음기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실제로 법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면 거기서 어떤 점을 알 수 있을까요? 탄피는 지문과도 같습니다. 탄피는 한 무기에만 고유하죠. 그 고유함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탄환 뒷면에 프라이머를 때릴 때입니다. 그건 프라이머에 남는 자국과 비슷합니다. 이젝터도 마찬가지로 탄피를 배출하고 새 탄환을 장전할 때 탄피 옆면에 자국을 남깁니다. 이 자국은 지문처럼 각 무기마다 고유합니다. 어디선가 읽었는데 9mm였고 수거된 탄피도 9mm였어요. 그는 최소한 스펜서 테페에게 7발을 쐈고 아마도 더 많이 쐈을 겁니다. 제 말은 그 총은 몇 발이나 들어가나요? 그가 그 침실 안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탄환을 다 쏘았을까요? 무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무기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블 스택 탄창을 사용하는 9mm 권총은 15 플러스 1, 즉 탄창에 15발 그리고 총열에 1발이 들어갑니다. 물론 무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과 지난 몇 주 동안 밝혀진 내용을 보면 그리고 우리는 마이클 매키에 대한 정보와 그가 그 부부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로 돌아가 보면 이날은 빅텐 챔피언십이 열렸던 날입니다. 테피 부부는 오하이오 주립대 졸업생이라 경기를 보러 갔고 그날 인디애나와 맞붙었습니다. 그 사실을 읽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 매키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자택에 있었다는 영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어틸리지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정의는 집을 둘러싼 구역을 의미합니다. 마이클 매키는 그곳에 여러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이클 매키 체포 전부터 이 사건을 계속 다뤄왔습니다. 이런 소식에 어떤 반응이 드시나요? 그런 것 같네요. 그는 그녀를 감시했고 가족도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쉽게 드나들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WE에서 그렇게 한 기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12월 6일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금 공개한 그 정보 때문에 처음부터 누구를 찾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흥미로운 점이에요. 일종의 인간 사냥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매키가 1월 9일 체포될 때까지 약 10일이 걸려 일리노이에서 체포되기까지 10일 넘게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경찰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든 걸 꽁꽁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수사 초반부터 태피 가족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마이클 매키가 조사 대상이고 경찰도 일부 증거를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 10일,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들은 사건을 만들려 했죠. 언젠가부터 그는 조사해야 할 인물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처음부터 그를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증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가 12월 9일에 그곳에 있었다는 건 알지만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에도 그가 거기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영상, 휴대폰 기록, 신용카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 일리노이에서 오하이오로 이동했는지 살폈죠. 살인 무기에 관해서는 경찰이 기자회견에서 시카고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무기가 범죄 현장과 예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방어 측 변호사들이 탄도학 등 과학적 증거도 기각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총기에 대한 예비적 연결고리가 실제로 무엇이어야 현장에서 발견된 살인 무기임을 적어도 예비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무기를 테스트할 때는 회수한 무기를 시험 발사하고 탄피를 회수하며 시험 무기나 해당 무기에서 발사한 탄환도 회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회수한 탄피나 현장 또는 부검 시 피해자에게서 회수한 탄환과 비교하게 됩니다. 탄환이 좋은 상태라면 그리고 비교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훌륭한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부분은 탄환의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납작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환이 탄피를 떠날 때 강선 자국이 남게 되고 그 자국을 통해 무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결과일 뿐이고 아마도 추가 확인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탄환과 탄피를 비교해 분석하는 것이 맞고 꽤 신뢰할 만한 과학입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부분은 마이클 매키를 이 사건과 연결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그가 TP 가족 살해 당일 운전했다고 주장된 차량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에는 오하이오 주와 애리조나 주 번호판이 있었고 그가 번호판을 훔쳤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그는 애리조나 주에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될 당시 살인사건 전 애리조나 주 번호판이 사라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말에 따르면 그 번호판은 급하게 긁어낸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일리노이에서 오하이오까지 차량을 추적하면서 그 차량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건가요? 그가 운전한 차량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번호판도 볼 수 있겠지만 그 기술의 수준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건 카메라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트럭 정류장에 있는 카메라, 그리고 이 휴게소 주유소에 있는 카메라들도 정말 좋고 움직임과 이동 경로 추적도 가능합니다. 차량에 금관 앞휠이나 독특한 범퍼 스티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장소의 카메라들, 감시 카메라, 고속도로 카메라, 톨게이트에 있는 카메라들 전부 아주 좋습니다. 저는 마이클 매키의 휴대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만약 그 휴대폰이 12월 30일에 그가 태페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말이죠. 우리는 여기 앉아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건 명백하게 마이클 매키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이 경우 경찰은 그의 휴대폰이 17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문서에 기록했습니다. 외과의사가 근무 중엔 휴대폰을 안 만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그는 경찰이 추적할 걸 알고 일부러 휴대폰을 두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휴대폰에 아무런 활동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 점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특히 한 남자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제 그것도 퍼즐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죠. 누군가의 휴대폰이 살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이죠. 맞습니까? 하지만 그게 당신의 입증 책임은 아닙니다. 당신의 입증 책임은 그 사람이 그 휴대폰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두고 가면 추적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의 휴대폰이 끊긴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17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다른 움직임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추적되지 않은 것도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사건을 볼 때 이는 휴대폰이 현장에 있었던 것만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제 그 총격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현지 언론 보도로 태피 부부가 여러 번 총에 맞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발이나 쏜 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총성이었다는 의미죠. 그는 소음기 등 소리 줄이는 장치 사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런 곳이었어요. 태피의 집을 보면 줄지어 있는 타운하우스 같은 곳이었죠.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었다면 이웃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또 이 동네에 누가 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소음기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영화처럼 아무도 못 들을 정도로 소리가 완전히 죽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소음기는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누군가가 7번이나 총을 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다음 날이 돼서야 알게 되는 건가요? 집 안이나 침실에서 문을 닫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소음 억제 장치조차 없어도 소리가 충분히 줄어들어서 닫힌 문 밖에서는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총기 규제가 엄격한 일리노이주에 살면서도 아파트에 여러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소음기 구입이 합법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일리노이주의 총기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일리노이주에는 총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기도 구할 수 있고 무기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스위치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할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6일부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하이오에 있었고 그리고 인디애나로 갈 수도 있는데 인디애나는 아마도 당신이 있는 곳보다 총기 규제가 더 느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에 살고 록퍼드, 일리노이에서 일하면 어떻게 추적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소음기 같은 것을 경찰이 그가 어디서 샀는지 알아내려고 한다면 그게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어렵습니다. 소음기는 일련 번호가 없고 집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무기에 사용하는 소음 장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무기를 회수했을 때 소음기도 함께 발견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매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제게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사람이 15년 동안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혼도 있었죠. 그는 이혼 후에도 잘 극복하며 괜찮은 경력을 쌓은 것 같아요. 그가 의료 과실 소송에 이름이 올랐던 건 알고 있지만 지금은 두 사람, 그 중에는 전 부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냥 너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몸짓 언어를 해석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법 집행 기관에 매우 협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는 법정에서도 침착했고 구치소에서 처리되는 영상에서도 그냥 지시에 따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누군가가 두 사람을 7번이나 총으로 쏜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그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인다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힘든 사건을 조사해봤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걸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그걸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감정을 불러일으킬 일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는 소시오패스처럼 들립니다. 사건을 조사할 때 분명히 그 사람이 협조적이길 바라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감정의 결여를 보게 되면 상상해보면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라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겠지만 이런 일로 의심만 받아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러 면에서 인생이 끝난 거나 다름없고 평생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건 수사관으로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가 협조하길 바라지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을 때요. 저는 그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진술을 원하지 않으면 그 없이도 사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은 그걸 잘 해낸 것 같아요. 진술이 있으면 더 좋죠. 진술은 그가 무능하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상식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에도 무감각한 사람이 있고 그게 능력 부족 방어 논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를 상대로 좋은 사건을 만들어 재판까지 가면 괜찮아요.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11일이 훨씬 더 길게 느껴졌고 그 기간 내내 경찰이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큰 사건을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봐야겠죠. 시카고 경찰청 은퇴 형사 지휘관 윌 스빌라 씨였습니다. 로앤크라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언더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시고 이제 피콕에서도 언더 케이스 에피소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